13장 보나시웨 씨. 독자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로 걱정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보나시웨 씨입니다. 그는 기사도와 연애가 뒤섞였던 그 시대에 쉽게 얽히곤 했던 정치적, 애정적 음모의 존경스러운 순교자였습니다. 다행히도 독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를 체포했던 군인들은 그를 곧장 바스티유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총을 장전하는 병사들 앞을 벌벌 떨며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반쯤 지하인 통로로 안내되었는데 자신을 데려온 사람들에게서 가장 심한 모욕과 야만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신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를 완전히 시골뜨기처럼 취급했습니다. 약 30분 후 법원 서기가 와서 그의 고통은 끝냈지만 걱정은 남겨둔 채 보나시웨 씨를 신문실로 데려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감방에서 신문을 받지만 보나시웨 씨에게는 그런 격식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경비 2명이 자파상인 그를 맡아 안뜰을 가로질러 복도로 들어가게 했는데 그곳에는 3명의 보초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그를 책상, 의자, 그리고 재판관만 있는 좁은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재판관은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2 경비는 죄수를 책상 앞으로 데려왔고 재판관의 신호에 따라 엿들을 수 없는 거리만큼 물러났습니다. 그때까지 서류에 머리를 숙이고 있던 재판관은 누구를 상대해야 할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뾰족한 코, 불룩한 볼, 작지만 생기 있고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혐오스러운 외모의 사내로 그의 인상에는 족제비와 여우가 뒤섞인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커다란 검은 법복 밖으로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 밖으로 머리를 내밀 때처럼 흔들리는 동작과 함께 솟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보나시웨 씨에게 성명, 나이, 직업, 주소를 물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이름이 자크 미셸 보나시웨이며 51살이고 은퇴한 자파상이며 무덤 파는 사람들의 거리 11번지에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신문을 계속하는 대신 평범한 시민이 국사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긴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서론에 이어 추기경 각하, 즉 그 비할 데 없는 대신인 그분의 권력과 업적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그 권력과 업적에 맞서고도 무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설의 이 2번째 부분이 끝난 후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불쌍한 보나시웨를 응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자파상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라포르트 씨가 자신을 대녀와 결혼시키려 한 순간 그리고 특히 그 대녀가 왕비의 바느질 시녀로 궁에 들어간 순간을 저주했습니다. 보나시웨의 본질은 깊은 이기심에 비열한 탐욕이 뒤섞이고 또한 극도의 비겁함이 양념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젊은 아내에게 느꼈던 사랑은 상당히 부차적인 감정이었기에 방금 언급한 근본적인 감정들과 맞설 수 없었습니다. 보나시웨는 방금 들은 말에 대해 정말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님,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저희를 다스릴 영광을 주신 그 비할 데 없는 각하의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존중합니다. 정말이요? 재판관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면 당신이 어째서 바스티유에 있어? 제가 어쩌다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 왜 여기에 있는지 말씀드리기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저 자신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확실히 추기경 각하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의식적으로는요. 보나시웨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요. 당신은 여기서 반역죄로 기소되었으니 말이요. 반역죄요? 보나시웨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반역죄라고요? 위그노를 혐오하고 스페인 사람을 증오하는 가난한 자파상이 어떻게 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재판관님,
이 일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모나시웨 씨, 재판관은 그의 작은 눈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나시웨 씨, 부인이 있어? 예, 있습니다. 자파상은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에 온몸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있었죠. 뭐요? 있었다? 그럼 지금은 없다면 그 부인을 어떻게 했소? 납치당했습니다, 나리. 납치당했다고?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아, 보나시웨는 이 하는 소리에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납치당했다고. 재판관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납치를 저지른 남자를 아시오? 아는 것 같습니다. 누구요?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관님. 그저 의심할 뿐입니다. 누구를 의심하오? 어서 솔직하게 답하시오. 모나시웨 씨는 엄청난 공경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너무 많이 알아서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한다면 그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그가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영주처럼 보입니다. 제가 루브르 궁 문 밖에서 아내를 기다렸다가 집에 데려올 때 여러 번 저희를 미행한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은? 그가 물었습니다. 이름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면 1000명 중에서도 당장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재판관의 이마가 더 어두워졌습니다. 1000명 중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소? 그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시웨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소. 재판관이 말했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하오. 더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부인을 납치한 사람을 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야겠소. 하지만 제가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나시웨가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수를 데리고 가시오. 재판관이 두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데려가야 합니까? 서기가 물었습니다. 감방으로. 어느 감방으로요? 오, 맙소사, 잠금 장치가 잘 되는 곳이라면 처음 나오는 곳 아무데나. 재판관이 불쌍한 보나시웨를 공포에 떨게 하는 무관심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불행이 내 머리 위에 드리워졌구나. 아내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 틀림없어. 그들은 내가 그녀의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그녀를 함께 처벌할 거야. 그녀가 말했을 거야. 나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인정했을 거야? 여자들이란 얼마나 나약한가. 처음 나오는 감방이라니. 그렇구나. 밤은 금방 지나가고 내일은 수레바퀴형이나 교수형이겠지. 오, 하느님,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경비는 보나시웨 씨의 탄식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익숙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죄수의 팔을 잡고 끌고 나갔고 재판관은 서기가 기다리는 편지를 급히 썼습니다. 보나시웨는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감방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걱정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의자에 앉아 작은 소리에도 떨었고 방으로 첫 햇살이 스며들 때 그 새벽은 그에게 장례식의 색조를 띠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빗장이 풀리는 소리를 들었고 끔찍하게 놀랐습니다. 그는 사형대로 끌려가기 위해 사람들이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상했던 사형 집행인 대신 어제 그 재판관과 서기가 그냥 나타나자 그는 그들의 목을 껴안을 뻔했습니다. 어젯밤 이후로 당신 사건이 극도로 복잡해졌소. 이 용감한 친구여. 재판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추기경 각하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뉘우침뿐이니 모든 진실을 말하라고 충고하겠소.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나시웨가 소리쳤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모든 것은요. 저를 신문해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우선 당신 부인은 어디 있소? 하지만 납치당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오후 5시 이후로 당신 덕분에 그녀가 탈출했소. 제 아내가 탈출했다고요? 모나시웨가 소리쳤습니다. 오, 불쌍한 여자. 날이 그녀가 탈출했다면 제 잘못이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웃인 달타냥 씨와 하루 종일 긴밀히 상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 아, 예, 재판관님,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달타냥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었소? 그에게 제 아내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것 같고 이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달타냥 씨의 대답은 무엇이었소? 달타냥 씨는 저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저는 곧 그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법을 속이려 하고 있소. 달타냥 씨는 당신과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 따라 당신 부인을 체포했던 경찰들을 도망치게 하고 그녀를 모든 추격으로부터 보호했소. 달타냥 씨가 제 아내를 납치했다고요? 아,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행히 달타냥 씨는 우리 손에 있어. 당신은 그와 대면하게 될 것이요. 아, 정말 잘 됐군요.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모나시웨가 소리쳤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되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달타냥 씨를 데리고 오시오. 재판관이 두경비에게 말했습니다. 두경비는 아토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달타냥 씨, 재판관이 아토스에게 말을 걸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시오. 하지만 모나시웨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달타냥이 아닙니다. 뭐요? 이 사람이 달타냥 씨가 아니라고요? 재판관이 소리쳤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나시웨가 대답했습니다. 이 신사의 이름은 무엇이요?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뭐요? 그를 모른다? 예. 그를 본 적이 없소? 아니요. 본 적은 있지만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당신 이름은?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아토스요. 총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산 이름이잖소. 당황하기 시작한 불쌍한 신문관이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아토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름이 달타냥이라고 말했잖소. 제가요? 그렇죠, 당신이. 그러니까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달타냥 씨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경비들은 확신한다고 소리쳤죠. 저는 그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사 양반, 당신은 법의 권위를 모욕하고 있어. 전혀 아닙니다. 아토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타냥 씨요. 보십시오. 당신이 또다시 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나시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재판관님,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달타냥 씨는 제 세입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저에게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그를 알아야 합니다. 달타냥 씨는 겨우 19이나 20살 정도의 젊은이고 이분은 적어도 30입니다. 달타냥 씨는 대제사르 씨의 근위대 소속이고 이분은 드트레빌 씨의 총사대 소속입니다. 재판관님, 제복을 보십시오. 제복을 보십시오. 그렇군. 재판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정말 그렇군.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고 바스티유 수위 중 한 명의 안내를 받은 전령이 재판관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오, 불쌍한 여자. 재판관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는 아니겠죠. 설마요? 아니요, 당신 부인입니다. 당신은 이제 큰 공경에 처했소. 아, 격분한 자파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님,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제 아내가 한 일 때문에 제 사건이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는지 저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가 한 일은 당신 둘이 짠 계획, 지옥 같은 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이요. 재판관님께 맹세합니다. 당신은 깊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하고 있다는 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그녀가 한 일과는 완벽하게 무관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면 저는 그녀를 포기하고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아토스가 재판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으시다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보나시웨 씨는 정말 지루합니다. 죄수들을 감방으로 다시 데려가시오. 재판관은 아토스와 보나시웨를 같은 동작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보다 더 엄격하게 감시하시오. 하지만 아토스는 평소의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용건이 달타냥 씨에게 있다면 제가 그를 어떻게 대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시오. 재판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비밀을 지키시오. 알겠소? 아토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경비들을 따라갔고 보나시웨 씨는 호랑이의 심장이라도 찢어지게 할 만한 통곡을 쏟아냈습니다. 자파상은 그가 밤을 보냈던 그 감방으로 다시 끌려가 하루 종일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보나시웨는 하루 종일 진짜 자파상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검객이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듯이 말입니다. 저녁 9시경 그가 잠자리에 들 결심을 할 때쯤 그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발소리가 그의 감방으로 다가왔고 문이 열리자 경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오시오. 경비들 뒤에 온 장교가 말했습니다. 따라가라고요? 보나시웨가 소리쳤습니다. 이 시간에 따라가라고요? 맙소사, 어디로 말입니까? 당신을 데려가라는 명령을 받은 곳으로요. 하지만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아, 맙소사, 맙소사. 불쌍한 자파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끝장났구나. 그리고 그는 기계적으로 저항 없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경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이미 지나왔던 복도를 따라 걸었고 첫 번째 안뜰을 가로질렀으며 건물 일부를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앞마당 문에서 4명의 기마 경비병에게 둘러싸인 마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이 마차에 태웠고 장교가 그의 옆에 앉았으며 문이 잠기자 두 사람은 달리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차는 장례식 연구차처럼 느리게 출발했습니다. 잠긴 창살을 통해 죄수는 집과 포장도로만 겨우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파리 시민이었던 보나시웨는 말뚝, 간판, 가로등으로 각 거리를 알아봤습니다. 바스티유 죄수들이 처형되던 생폴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2번이나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는 마차가 거기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차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더 나아가 국사범들이 묻히던 생장묘지 옆을 지날 때 다시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가지 그를 조금 안심시킨 것은 그들을 묻기 전에 보통 목을 쳤는데 자신의 목은 아직 어깨 위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차가 그레브 광장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시청의 뾰족한 지붕을 알아봤을 때, 마차가 아치 밑으로 돌아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고 장교에게 고백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너무나 처절하게 울부짖어서 장교는 계속 그렇게 귀를 먹먹하게 하면 재해가를 물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위협은 보나시웨를 약간 안심시켰습니다. 그레브 광장에서 처형될 예정이라면 이미 처형 장소에 거의 다 왔으니 재가를 물릴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차는 그 치명적인 광장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곳은 크로아 뒤 트라와르 뿐이었습니다. 마차는 바로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크로아 뒤 트라와르에서는 하급 범죄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보나시웨는 자신이 생폴이나 그레브 광장 정도는 될 자격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여정과 운명을 마칠 곳은 크로아 뒤 트라와르였습니다. 그는 아직 그 불운한 십자가를 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쩐지 느꼈습니다. 20걸음 정도 남았을 때 그는 소란을 들었고 마차가 멈췄습니다. 이것은 이미 겪었던 연속적인 감정들에 짓눌린 불쌍한 보나시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임종의 마지막 한숨처럼 들릴 수 있는 약한 신음을 내뱉으며 기절했습니다.